아직 우리 기업은 개념 설계는 하지 않고 있다. 밑그림은 그리지 않고 있다. 지난 2, 3년 동안 시급해진 위기가 아닙니다. 비록 늦게 출발했지만 빠른 속도로 선진국을 추격했던 한국고. 하지만 이제는 추진력을 거의 잃어버린 1단 로켓이 여전히 한국호를 붙들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도대체 우리가 향하려고 했던 별이 어디였는지 안 보인다는 것입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어쩌면 그것은 별이 아니라 앞서간 산업 선진국들의 불빛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서울대 산업공학과의 이정동 교수. 우수한 제조업 능력을 기반으로 우리 뒤를 바짝 추격해온 중국. 그리고 질주하는 산업 선진국들은 새로운 개념 설계 역량을 개척하기 위해 시행착오를 반복하고 있다고 경고합니다. 시행착오 생기면 생기는 만큼 힘이 강해집니다. 고속 성장해왔던 우리 산업에 새로운 화두를 던집니다. 여기 대한민국 산업이라는 궁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선진국들이 만들어 놓은 관역을 향해 집념의 화살을 쏘았습니다. 피와 땀, 희생이 거듭될수록 관역의 중심을 향해 갔습니다. 우리 스스로 관역을 찾아야 하는 시대. 시대를 변화시킬 열쇠는 리더들이 갖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리더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을까요? 아주 표준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약속이 많습니다. 임시 변통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하고 나면 다음 행위를 할 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실패 가능성이 가장 적은 루트를 채택하게 됩니다. 끈기 있게 참아라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품성의 문제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리더는 옛날 리더입니다. 제가 최근에 몇 분들을 모시고 아시아, 중국의 실리콘이라고 하는 실리콘밸리라고 하는 센전을 다녀왔습니다. 그 선전 특구를 다녀왔는데 가보니까 정말 서울의 2.5배 정도 된다고 그러죠. 굉장히 넓은 그 특구에 수없이 많은 창업 기업가들 또 글로벌 기술 선도 기업이라고 하는 거의 모든 회사들이 들어와서 서로 치고받고 싸우고 치열하게 경쟁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 군데를 다니면서 그 아주 몸으로 그 역동성이 바로 느껴질 정도였는데 그중에 글로벌 기업 한 곳을 방문했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한국 직원이 청년이 있어서 그 글로벌 기업이 지금 시도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술들, 상품, 제품, 비즈니스 모델 이런 데 대해서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다 이렇게 설명을 듣고 숙소로 돌아오는 그 버스 안에서 다들 공감했습니다. 전부 한마디씩 하는데 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 비즈니스 모델, 기술, 그리고 제품을 설명하던 그 한국 청년, 불과 저희가 보기에는 한 20대 정도 될 것 같은데 그 한국 청년이 보여줬던 그 어떤 자부심, 자신감, 그게 이렇게 눈에서, 몸에서 뿜어져 나오는 것을 다들 느꼈습니다. 다들 똑같은 이야기를 했죠. 야,
정말 한국의 젊은 청년을 글로벌 기업에 갖다 놓으니까 정말 남들이 깜짝 놀랄 정도로 저렇게 잘하는구나. 아, 자부심. 근데 이제 한국을 돌아왔습니다. 신문을 이렇게 보는데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이른바 그 공시족이 22만 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방금 그 자부심 넘친 청년을 보고 왔는데 또 한편에 똑같은 우리 그 한국의 청년들 아니겠습니까? 형광등불 하나 밑에서 오늘도 한 번 더 적게 틀리기 위해서 그렇게 최선을 다하는 불안한 마음을 갖고 최선을 다하는, 그래서 삼선 슬리퍼 신고 밤잠을 못 자는 그런 청년들을 보면서 가슴이 아팠습니다. 똑같은 한국의 청년인데 저희 집에 큰애가 지금 대학을 다니고 있는데 머지않아 어떤 직업에서 어떤 도전을 하면서 앞으로 살아가게 될지 아마 지금도 고민을 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프를 한번 보실까요? 한때 우리와 같은 그룹에 속해 있었던 비슷한 소득 수준을 갖고 있었거나 혹은 우리보다 몇 배 잘 살아서 우리의 부러움을 샀던 국가들과 그래프를 비교를 해보면 표가 금방 납니다. 아르헨티나는 60년대 한국보다 3배 잘 살았습니다. 지금 한국이 아르헨티나보다 3배보다 더 잘 삽니다. 대단한 일이죠. 아시아 국가들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와 비슷했지요. 필리핀은요, 믿거나 말거나 60년대 지금으로 따지면 행정고시를 하게 되면 해외 연수를 가서 벤치마킹 스터디를 해야 하는데 이 필리핀의 마닐라가 하도 발전해서 아주 인기 있는 벤치마킹 도시였다고 하죠. 지금 우리가 필리핀보다 18배 이상 잘 삽니다. 거의 1000불도 안 되는 수준의 나라에서 지금 3만 불을 바라보는 수준까지 급속하게 발전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를 다시 둘러보면 어떻습니까? 멀리 보지 않더라도 20년간 우리 한국 산업에서 생겨난 새로운 그런 어떤 혁신적인 제품, 새로운 그 규모의 대기업, 혹은 놀라울 정도의 어떤 새로운 중견 중소기업을 우리가 발견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굳이 비유를 하라고 하면 요즘 냉장고를 파먹는 사람, 뭐 그런 뜻에서 냉파족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이제 같은 메뉴를 계속 먹고 열어봤는데 이제 다 먹었습니다. 새로 장을 봐서 또 넣어두지 않는 바람에 이제 점점 잠재력이 고갈되어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한때 우리 산업이 놀랍도록 발전했던 그런 한 모습, 또 그런 모습을 이끌었던 리더의 모습이 있지만 또 한편으로 다소 냉소적으로 보자면 냉장고를 20년째 같은 냉장고를 파먹고 있는 우리 산업의 모습도 함께 있습니다. 그 놀라운 기록을 세웠던 그 리더들이 지금 어디에 무슨 모습으로 자리하고 있을까요? I want to tell you my secret now. 유령이 나오는 영화가 있지요. 보시기만 해도 무슨 영화인지를 아시겠지만 상담사가 찾아오죠. 이 꼬마의 아픈 마음을 달래주기 위해서. 그래서 꼬마한테 묻습니다.
뭐가 문제니? I see dead. 꼬마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들이 이미 죽은 줄도 모르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자꾸 이것저것 귀찮게 부탁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론 중에 하나는 상담을 하고 있던 사람이 알고 봤더니 유령인 것이죠. 자기가 유령인지를 모르고 듣고 싶은 것만 보고 시시때때로 와서 부탁을 합니다. 혹시 이런 말들이 오고 가지 않습니까? 산업계의 리더들은 요즘 젊은 사람들은 끈기가 없다. 버티지를 못한다. 반대로 젊은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제가 이런 말을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꼰대들은 자꾸 지적질만 한다. 그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마치 세대 간에 무슨 이렇게 서로 다른 대화를 하면서 다른 말을 하고 있는 것처럼. 그런데 말입니다. 영화의 이야기를 우리 산업계, 사무실 현장에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어떻게 이야기하는지 단어를 한번 읽어보십시오. 옛날엔 아플 틈도 없었지. 제가 비밀 한 가지 말씀드려도 될까요? 죽은 사람들이 보여요. 무덤이나 관에 누워 있는 뭐 그런 거 말이지. 보통 사람들처럼 걸어다녀요. 언제나 자기들이 원하는 것만 보죠. 자기들이 죽은 줄도 몰라요. 자주 보나? 언제나요. 어디에나 그들이 있어요. 저는 오늘 한때 기적 같은 우리 산업 발전을 이끌었던 리더가 왜 유령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지, 그 리더들이 도대체 어떤 사고에 오류에 빠져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굉장히 장문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그 편지를 읽고는 도저히 그 회사에 가서 강의를 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눈물이 쏙 빠지도록 그렇게 아주 좀 간절하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사실 스케줄이 그렇게 바쁘진 않지만 조정하는 것처럼 해서 그 회사를 어렵게 갔습니다. 그 사장님이 꼭 이 이야기를 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제가 갔습니다. 강의가 끝날 때까지 그 CEO 자리가 제일 앞자리였는데 CEO 자리에 CEO가 없었습니다. CEO가 꼭 이 강의를 우리 회사에서 들어야겠다고 해서 제가 그 편지에 감동해서 그까지 갔는데 CEO가 없다. CEO가 CEO 방에 있었더라고요. 그래서 방에서 이렇게 차를 하는데 CEO께서 저한테 결정적으로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이 교수님의 이야기를 우리 직원들이 듣고 반성을 좀 해야 되는데 반성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탐복을 했습니다. 바로 요 지점이 문제다. 바로 요 지점이 문제다. 유령은 자기가 유령인지를 모른다. 정말 듣고 싶은 것만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고 말하고 싶은 것만 말한다.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내라. 빨리. 실수 없이. 6개월 내에. 5시에 퇴근하시면서 충분히 생각하고 내일 아침 9시까지 결과를 가져와라. 우리의 그 놀라웠던 기력을 갖고 있는 그 영웅적인 리더가 지금 이런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됐을까요? 맥킨지와 대한상공회의소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8개월 동안 한 4만 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인 즉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당신이 속한 조직이 얼마나 혁신적이라고 생각하냐? 이런 질문인데 50대가 우리 직장은 아주 혁신적이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20대는 뭐라고 답을 했을까요? 변변 이하다 이렇게 답을 했어요. 지금 한국 사회에서 직장인으로서 50대 이기저기티브가 되어서 그 질문에 답을 할 수 있다는 뜻은 1단 로켓을 아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사람이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수 없이 벤치마킹해서 재빠르게 빨리빨리
저희 세대들이 범하는 그 수많은 오류 중에서 제일 큰 오류, 큰 잘못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단기 성과주의를 강조하고 벤치마킹을 강조하는 이 두 가지가 아마 가장 큰 빨리 버려야 될 습관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특히 벤치마킹은 정말 버려야 될 습관 중에 아주 나쁜 습관입니다. 선진국이 다음 목표를 향해 치고 올라갈 때 한국호는 벤치마킹과 속도라는 연료를 싣고 추격해왔습니다. 빠르게 추격한 만큼 그 시대의 생존 방식은 검게 그을린 습관이 되어 한국호를 붙들고 있습니다. 한국 산업이 어떻게 성장해 왔습니까? 모델은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개념 설계 수입했죠. 시행착오 할 필요가 없지요. 답을 갖고 오니까. 시행착오가 최소화되는 모델을 갖고 오니까 아예 시행착오 자체가 없을 뿐만 아니라 기록이 없습니다. 바쁘니까. 지금의 산업 기반을 만들어낸 우리의 선배 엔지니어들. 순수한 열정이 빛나던 그 시절이 이제는 누군가를 힘들게 할 수도 있다는 생각. 돌아볼수록 아련하고 참 아쉽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지금은 바뀌었으리라 정말 기대를 합니다만 외국인 연구자가 한국의 기관이었는데 거기에 연구비를 신청하는 서류를 작성하는 과정에 좀 도와주게 됐습니다. 특이하게도 외국인이 신청할 수 있는 그런 카테고리임에도 불구하고 제안서를 한글로 쓰게 돼 있었습니다. 가장 어려웠던 항목을 하나 다 부딪혔는데 그게 뭐냐면 당신이 지금 개발하고자 하는 그 아이템이 선진국과 얼마나 격차가 있고 기술 개발이 끝나면 격차를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거를 쓰게 돼 있어요. 한참을 이야기를 했는데 이 사람이 못 알아들었던 게 뭐냐면 내가 새롭게 연구 개발을 해보겠다고 뭔가 아이템을 이야기한다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 인류가 가 있으면 그 다음번에 뭐가 있는지 모르지만 한번 가보겠다고 연구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연구를 하겠다고 손들고 제안하는 그 자체가 이미 프론티어 밖에 있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런데 써내야 되는 질문은 지금 프론티어로부터 거리가 얼마나 떨어져 있고 하면 얼마나 좁아질 수 있는가를 써내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 두세 시간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깨달았습니다. 아, 이게 사고의 차이라는 것이 이것이구나. 그 사람은 한 번도 갭이라는 생각을 하고 연구 개발을 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무슨 노벨상 수상자냐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그 어떤 연구자라도 본인이 스스로 연구자라고 칭한다면 프론티어 밖에서 반발자국이라도 나가려고 노력을 하지 않겠습니까? 어떤 사람 10발자국 갈 때 반발자국이라도 가려고 노력하지 않겠습니까? 습관적으로 심지어 저마저도 습관적으로 저도 아주 자연스럽게 이게 갭을 얼마나 줄일 수 있는가 이 추격이라고 하는 개념을 아주 자연스럽게 저는 썼던 것이죠. 이미 저도 유령일지 모릅니다. 여러분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런 끊임없이 격차를 확인하고 그 정답을 향해서 줄여가는 이 벤치마킹의 모델 이게 습관이 오래 박히면요. 지금 막 사람들이 걱정하고 어떻게 대비를 할 수 있을까? 혹은 우리한테 기회가 될 수 있을까라고 하는 4차 산업혁명마저도 벤치마킹으로 대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습관이니까. 지금 얼마 전에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나라에 그동안 지난 2, 3년 동안 3D 프린터 붐이 확 불었습니다. 그래서 전국의 많은 공공기관들이 3D 프린터를 샀다고 하죠. 활용이 거의 안 돼서 문제가 있다 이렇게 말하는 신문 기사를 하나 본 적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벤치마킹으로 대응하다가 벌어진 일입니다. 잘 보세요.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가 적극적으로 진작하려고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Custom-built LED lights. 8 high surrounded in front by 50 sports photography cameras and an additional. You'll be illuminated by 10 different lighting conditions. 왜 그럴까요? 재밌어서? 아닙니다. 미국이 제조업 역량이 급속도로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제조업 업체들이 중국으로 다른 곳으로 빠져나가면서 혁신이 같이 빠져나가니까
물건을 만든다는 게 돈이 많이 드니까 특히 뭔가 새로운 거 만들어 보려면 프로토타입이라는 걸 만들어 봐야 되는데 그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잖아요. 미국은 또 이게 거리가 머니까 한번 만드는데 몇 달씩 걸린단 말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도대체 제조 창업을 어떻게 하겠냐. 그래서 공장을 어떻게 새로 만들겠냐. 그래서 우리 혁신의 분위기를 다시 어떻게 살리겠냐. 문제다. 이 프로토타이핑 할 수 있는 비용, 그 모급 비용이라고 하는데 그 비용을 어떻게 하면 낮출 수 있을까? 아, 3D 프린터가 있었지. 그걸 쓰자.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3D 프린터라고 하는 것은 미국적 상황에서 보면 아주 적절하고 유효한 전략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게 해서 프로모션이 된 것입니다. 그걸 바로 벤치마킹에서 받아오면 3D 프린터만 사는 사태가 생깁니다. 그래서 벤치마킹이 무서운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부터 질문이 나오지 않은 채 끝에 있는 응용만 마저 따는 방식의 답을 확인하고 바로 가져오는 벤치마킹에 익숙해지면 추격의 방식을 버릴 수가 없는 것이죠. 또 하나는 빨리 답을 찾기를 바랍니다. 임기응변을 잘해라. 상사가 뭘 지시를 했을 때 기존의 1, 2, 3단계를 밟아서 기록을 남기고 시행을 해야 하지만 바쁘고 급하니까 혹은 상사가 이렇게 하면 늘 칭찬해 주니까 1단계부터 5단계까지 중간 단계를 이렇게 스킵해서 지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잘하는 사람은 우리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융통성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심지어 조금 더 나가면 사고의 유연성이 있다. 발전하겠다. 사회생활 잘하겠는데 이런 얘기를 많이 듣지 않습니까? 이런 임시 변통, 필연적으로 규칙 파괴를 수반합니다. 규칙은 파괴될 수 있죠. 그러나 만들어진 규칙을 적용하면서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규칙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을 업데이트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규칙을 임시 변통이라는 이름으로 파괴를 하고 나면 그 파괴한 행위 하나하나가 사실은 다음 행위를 할 때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업데이트하는 데 도움이 되질 않습니다. 그러니까 참조할 필요가 없게 되고 다른 말로 하면 기록할 필요도 없습니다. 조금 더 나가면요. 그렇게 임시 변통으로 규칙을 파괴하면서 만들어진 기록들은 엄밀하게는 갖고 있으면 기록을 만든 사람에게 불리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한 번 시행하고 기록을 남기고 다음번 시행하고 기록을 남기면서 조금씩 진화해 나가는 단계에서 시행착오가 이루어지고 기록이 남은 것은 시행착오 과정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크레딧으로 남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남기게 되는 것이죠. 임시 변통은 우리가 빨리 발전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유효한 방법이었지만 기록을 남기는 데 있어서 굉장히 나쁜 방식이고 조직이 학습하는 방식으로 발전하는 데는 아주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이 생기면 브레인스토밍을 많이 하게 됩니다. 긴급하게. 그런데 왕왕 브레인스토밍을 하고 나면 작년에 브레인스토밍 했던 결과이거나 혹은 지난달에 다른 팀이 이미 브레인스토밍 했던 결과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경우에는 지난번 브레인스토밍 할 때 뭘 했는지 확인하는 게 이번 브레인스토밍 회의의 시간의 절반인 경우도 있습니다. 이 임시 변통을 조장하거나 임시 변통을 장려하는 그렇게 하도록 강제하는 리더야말로 유령이 된 리더입니다. 그땐 선배들이 신통치 않아 보였습니다. 찾아봐도 기록이 없었고 재빨리 해외 사례라도 조사해서 보고서에 끼워 넣으면 가장 돋보이기도 했습니다. 절차보다는 인맥이 더 중요했습니다. 그땐 그게 유능한 것이었습니다. 또 하나 선택과 집중. 얼마나 중요한 단어입니까? 특히 자원이 부족할 때 선택과 집중만큼 중요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따지고 보면요. 이 선택과 집중도 빠른 속도로 경제가 발전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취했던
굉장히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선택과 집중은 필연적으로 정답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정답이 있는 것 가운데 시행착오의 확률이 가장 적은 것, 거기에 모든 갖고 있는 자원을 붓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답이 없을 때 문제는 거예요. 답이 없을 때 문제는 거예요. 관역이 뚜렷하게 보일 땐 궁수도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산업 선진국들은 설계도를 제시했고 우리는 정확히 실행하기 위해 모든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화살이 맞을 때까지 수백 발을 쏘고 또 쏘는 이른바 선택과 집중의 시대였습니다. 지금 이제 노 Y를 묻고 나로부터 답을 만들어내야 될 때 선택과 집중을 하게 되면 실패 가능성이 너무 커집니다.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세상에선 선진국들이 정해놨던 관역이 보이지 않습니다. 화살을 쏠 곳을 모르는데 여전히 선택과 집중이 가능할까요? 습관대로 하면 어떤 문제가 생길까요? 그러니까 답을 만들어내야 되는 이른바 창의적 개념 설계를 만들어내야 되는 단계에 개념 설계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에게 선택과 집중하라 그렇게 말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자원이 너무 많이 몰리니까 실패하게 되면 피해보는 사람이 너무 많아집니다. 그래서 실패 가능성이 가장 적은 루트를 채택하게 됩니다. 그러면 도전의 사이즈가 작아지죠. 그래서 선택과 집중이 도전의 사이즈를 크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전의 사이즈를 작게 하는 데 기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선택과 집중을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리더는 규모가 큰 조직의 리더든 작은 조직의 리더든 옛날 리더입니다. 추격 방식일 때, 추격 방식이 아주 유효했을 때 효과적이었던 그런 리더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선택과 집중을 요구하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내 재임 중에 내 텀 안에 성과가 나는 것을 선택과 집중하라는 이야기가 앞에 살짝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성과를 유형적인 성과를 빨리 거두고자 하는 리더일수록 선택과 집중을 강조합니다. 안전한 모델을 찾아 그때그때 목표를 바꾸어가며 모든 자원을 쏟아부으려 하는 습관. 모두 단기 성과주의를 향해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전한 목표를 향해 화살 수백 발을 쏘면 목표에 도달한 화살이 있을 가능성이 아주 높았죠. 그런데 이제는 그곳이 관역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게 함정. 불안해진 리더는 더 안전해 보이는 관역, 성공처럼 보이는 목표 찾기에 몰두합니다. 도전의 목표는 낮아지고 시행착오를 버텨내는 스케일업이라는 험한 강을 건너려 할 리가 없겠죠. 목표가 그때그때 바뀌니 한 분야에서 꾸준히 일하면서 축적할 기회도 없습니다. 축적을 거듭한 고수. 남의 나라 이야기일 수밖에 없겠죠. 저는 논문을 제법 많이 쓴 사람입니다. 달리 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다는 뜻이죠. 표정들이 안 좋으신데 제가 90년대 아주 초반에 미국의 학회를 가서 발표를 하는데 제가 호텔방에 밤에 돌아와서 웃었다는 거 아닙니까? 제 혼자 생각해 보니까 4편의 발표 중에 내용이 제 혼자 생각에 뛰어난 거예요. 제가 발표한 논문이 너무 끝내주는 거예요. 저는 제가 천재인 줄 알았습니다. 제가 다음 해에 노벨상 받을 줄 알았습니다. 아니, 이 글로벌 시장에 나와서 4명하고 똑같이 발표를 했는데 제 내용이 제일 어렵고 제일 완성도가 높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진짜 그런데 말입니다. 지금 30년이 더 넘고 지나고 나니까 제가 그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저는 그동안 정말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여러분들이 믿든 안 믿든 정말 연구를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나 A 토픽을 제가 열심히 연구하다가 보니까 B 토픽이 좀 뜨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B 토픽을 열심히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C 토픽이 또 C 토픽 또 했죠. 할 때마다 또 논문을 냈습니다. 또 D 토픽이 있네요. 그런데 저하고 비슷한 나이 또래의 경력을 가진 제 독일의 교수 한 명은 저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나이도 비슷하고 경력도 비슷한데 하나만 하는데 나보다 연구 편수는 적습니다. 적은데 저는 이렇게 해서 이걸 다 올려놓으면 그 사람보다 훨씬 뛰어난데 그 사람은 한 분야에서 계속 같은 시뮬레이션 모형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하고 그 분야 겹치는데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그 사람 따라갈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 분야를 알지만 그 분야에 있어서는 제가 그 고수를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제가 다른 분야를 안다는 장점이 있지 않습니까? 불행하게 그 옆에 분야는 또 그 옆에 분야에 또 고수가 있어요. 제가 보이고 있는 이 모습은 우리나라 기술 회사들의 상당히 표준화된 모습입니다. 우리는 여러 분야를 골고루 합니다. 단 한 분야에 있어서 1%급 초절정 고수만이 알아볼 수 있는 차이를 내는 정도의 축적의 시간을 갖지 못했습니다. 거기서 결정적으로 차이가 나는 것입니다. 한국 산업 고수가 없다. 왜 고수가 없을까요? 여러 분야를 부지런히 빨리 해야 하기 때문에 한 분야에 오래 머무를 수 있는 인센티브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여러 분야를 조금씩 아니까 한 분야에 있어서 고수는 아니지만 모든 분야를 아니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냐면 이런 유령형 리더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 이야기 우리 주변에 많이 듣지 않습니까? 그러나 진정 고수로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가 뭐가 있는지를 안다라는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이 고수의 문제는 우리 행복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조금씩 다른 분야를 하면서 순환보직을 하면서 능력이 비슷해졌다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분들이 다 저와 똑같은 순환보직을 하면서 골고루 요 분야도 좀 알고 요 분야도 좀 알고 요 분야도 좀 아는 그런 비교적 열심히 하는 그런 과장들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여기서 한 명이 승진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승진하겠습니다. 하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능력이 비슷한데 어떤 이유로든 제가 승진했습니다. 불쌍하게도 여러분들은 루저입니다. 저는 승자입니다. 왜 여러분들이 루저가 돼야 되냐면 비슷한데 저 혼자 승진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루저입니다. 승자와 패자로 나뉘는 승진날의 풍경. 누가 승자가 될 확률이 높아질까요? 아주 표준적인 패턴 중에 하나가 약속이 많습니다. 특히 점심 약속, 저녁 약속들이 많습니다. 왜 그럴까요? 순환보직을 계속하면서 역량이 비슷해지기 때문에 나이가 들면 들수록 인간관계라고 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해지죠. 도전적인 목표가 없는 조직에서 볼 수 있는 흔한 풍경입니다. 모두가 정기적으로 부서를 바꾸면서 함께 평범해져 갑니다. 누가 살아남을까? 불안한 마음에 오늘도 수첩을 뒤질 수밖에 없네요. 그런데 고수라고 생각을 하면요. 제가 의자를 만드는 고수고 저기 계신 분이 곰탕을 만드는 고수라고 하면 의자를 만드는 고수는 곰탕을 잘 끓이는 고수를 부러워하지 않습니다. 나는 의자를 만들면서 내가 평생토록 만들어온 새로운 그런 조금 더 개선된 의자를 만들기 위해서 한 번씩 더 스케일업하는 그 분야 사람들로부터 정보를 듣고 배우고 하면서 그 시행착오, 우리가 이야기했던 그 시행착오를 겪어가면서 스케일업해가는 한 단계 한 단계가 나에게 행복감을 줍니다. 예를 들어서 2002년인가요? 일본의 다나카 고이치라는 사람이 노벨 화학상을 받았는데 그때 지카미 중소기업 연구소의
주임이었습니다. 사장님이 보기에 아니 그래도 우리 중소기업에서 노벨상 수상자가 나왔는데 주임이라는 건 남들 보기가 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승진이라도 좀 내가 이 분야에서 계속 스케일업할 수 있는 환경만 조성된다면 나는 상관하지 않는다. 실험하는 그 한 하루하루로부터 행복감을 느끼는 것이죠. 그럴 때 옆에 사람이 승진하나 하지 않느냐가 나의 행복에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미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고수가 많은 사회는 행복합니다. 고수가 많은 사회는 속도가 느리지요. 단연 느립니다. 그러나 질투가 적고 행복합니다. 그게 어떤 특정한 나라는 뜻이 아니라 지금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리고 있는 기술 선진국이 갖고 있는 모습에 상당히 가깝습니다. 모두가 자기의 것으로 스스로 행복한 그런 사람들이 가득한 고수들의 사회, 이게 기술 선진국입니다. 대한민국 산업이 지나온 길을 되돌아봤습니다. 우리는 다가올 산업사회의 목표를 마치 20세기의 소년처럼 바라보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름 열심히 살아온 것 같은데 그 노력이 후배들에게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생각에 오싹해지기도 합니다. 단지 습관에 불과한 것을 진리라고 믿어버리는 우리들. 자신이 유령이 돼버렸다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까요? 리더, 정말 중요하죠. 우리 모두가 바뀌어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연하지만 그중에 제가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리더부터 먼저 바뀌어야 합니다. 마시멜로 실험이라는 걸 아마 아실 텐데요. 동영상을 한번 찾아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작은 접시에 책상 위에 유치원생을 불러놓고 마시멜로를 하나 얹어놓습니다. 얼마나 달콤합니까? 하얀색 마시멜로를. 그리고 그 유치원생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잠깐 나갔다 올 텐데 마시멜로 먹어도 돼. 그런데 선생님이 나갔다 올 동안 마시멜로를 먹지 않고 참으면 2개를 주마.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하고 선생님이 나가죠. 그러면 애기들이 먹고 싶어. 이거 보면 먹고 싶으니까 노래를 막 부르네. 그걸 동영상을 다 촬영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그 보면 애기들 표정이 너무 귀엽습니다. 막 먹고 싶어서 막 쥐어 뜯는 애들 막 어떤 애는 15분씩 참고 어떤 애는 1분 만에 먹기도 하고. 그걸 왜 했겠습니까? 참은 애들하고 참지 못한 애들, 그리고 참지 못한 애들도 몇 분 만에 그걸 주워 먹었는지 기록을 다 잰 다음에 얘들이 자라서 대학 입시에 누가 성적이 좋았는가를 체크를 해봤습니다. 누가 성적이 좋을까요? 맘먹고 버티네. 그리고 금방 먹어버리네. 끈기가 있는 애, 끈기가 없는 애. 그렇습니다. 끈기가 있는 애들이 미국 대학 입시의 성적이 더 높았습니다. 이게 오래된 실험이지만 여러 군데 알려지면서 지금 대치동에서 오래전부터 하는 이야기가 끈기를 그러면 어떻게 길러줄 것인가에 대한 또 다른 학습이 지금 생겨날 판입니다. 지금 애기들 운명을 테스트해 볼 수 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그렇게 하고 문 옆에 봐서 바로 주워 먹는다. 그러면 다른 거 쉽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런데요, 그 실험이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버텨라, 끈기, 참아라. 그걸 버텨낼 수 있으면 네가 뭔가를 성취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메시지를 주는 아주 중요한 실험입니다. 끈기의 중요성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 반전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그 연구 결과에 대해서 약간의 다른 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여러 가지 조사를 해봤습니다. 빨리 먹은 애는 왜 그렇게 빨리 먹었을까? 집안 배경이 뭘까? 집안에 불화가 많고 싸움이 많고 좀 불우한 가정, 이런 가정에 있는 애들 빨리 주워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안 주워 먹다가는 형이 와서 때리고 뺏어가고 이런 걸 하도 많이 겪었으니까 지금 찬스 있을 때 선생님 오고 빨리 먹어야 됩니다. 또 이런 것도 있습니다. 선생님이 나가면서 뚜껑을 덮고 나갑니다.
불투명한 뚜껑을 덮고 나가면 평균적으로 애들이 오래 참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안 보면 오래 참는다는 뜻입니다. 반대도 있는데요. 나가면서 자, 참으면 2개 준다. 나갔다 들어옵니다. 오, 얘가 안 보고 있어요. 그런데 2개를 안 주는 거예요. 선생님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척하는 거죠. 그리고 딴 일을 맡겨요. 그리고 이 접시를 들고 나갑니다. 그럼 뭐예요? 배신당한 거죠. 선생님이 아까 분명히 2개 준다고 그랬는데 이제는 안 주고 그냥 나가신 거예요. 응? 그 다음 날 다시 실험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나갔다 오면 2개 줄게. 그렇게 하면 나가면 대부분 애들 먹습니다. 왜 그럴까요? 배신을 당해봤거든요. 이 사회에는, 선생님과 나 사이에는 신뢰가 통하지 않는다는 걸 확인한 거예요. 그래서 참으면 보상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말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뭘 뜻하는지 아시겠습니까? 마시멜로 실험의 처음은 버텨라, 끈기를 가지면 뭔가를 이뤄낼 수 있다. 이게 스케일업 혁명, 제가 주장했던 것하고 거의 비슷하지 않습니까? 스케일업을 버틸 수 있어야 된다. 그런데 마시멜로 실험의 불편한 지실은 끈기 있게 참아라라고 하는 것을 개인의 품성의 문제로 묻는다는 것입니다. 성적이 나쁘고 새로운 개념 설계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스케일업을 참아내지 못하는 것은 끈기가 없기 때문이다. 당신이. 그런데 그 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가만히 보면요. 아, 참고 못 참고의 문제가 나의 품성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환경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조건의 문제이기도 하구나. 이것을 밝혀준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조직에서 그 조직의 조건, 인센티브의 구조를 결정하는 것은 누가 결정합니까? 리더입니다. 가정에서는 누가 결정합니까? 부모지요. 부모가 혹은 작은 리더에서 지금 여기 계신 분이 부장님이고 여기 계신 분이 과장님이면 그 과, 그 부, 거기에 누가 어떤 방식으로 신뢰를 갖고 어떻게 인센티브 구조를 주는가에 따라서 그 조직에서 과감한 시도가 나오기도 하고 참아내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끝끝내 리더부터 바뀌어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다시 대한민국 코를 생각해 봅니다. 추격 시대에는 명확했던 목표들이 이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만의 행성을 찾아 나설 준비가 되어 있을까요? 지난 시대에 쌓았던 성과들을 소비만 하고 살아온 세월들, 새로운 도전이 없었습니다. 이제 리더들이 새로운 도전을 지지할 수 있도록 만들 수는 없을까요? 또 하나 중요한 특징 중에 하나는 정부 부분이든 민간 부분이든 위험을 공유할 마인드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개념 설계를 받아와서 실행할 단계에 있어서는 위험이 사실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실수하면 혼내는 게 정상입니다. 아니, 답을 주고 그 답대로 쓰라고 하는데 실수를 했어요? 그거는 혼내야죠. 그러나 시행착오를 하면서 새로운 그림을 그려야 할 때는 어차피 답이 없기 때문에 그림을 그리면서 생기는 시행착오는 필연적인 과정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건 혼낼 일이 아니죠. 그런데 실행 시대의 마인드, 성공적이었던 마인드를 가지고 개념 설계, 스케일업하는 곳으로 들어와서 똑같은 명령을 내리게 되면 실패에 대해서 책임을 무겁게 묻는 그런 마인드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느낌이겠습니까? 도전하지 않죠. 정부 정책 담당자, 정부 정책은 민간들이 시행착오를 홀로 다 떠안기 어렵기 때문에 정부 정책은 원래 그 시행착오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해주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그걸 위해서 우리 세금이 있는 것입니다. 정책이 있는 것이지요. 그런 민간이 기업가적 도전을 해나가는 데 있어서 수반된 스케일업의 시행착오 위험,
그걸 같이 품어주는 수단 중에 또 다른 수단이 금융입니다. 우리 정책과 금융 스스로의 위험을 지지 않기 위해서 오히려 민간에게 위험을 떠넘기고 있지는 않은지 따져봐야 합니다. 우리 세금을 그런 의미에서 시행착오에 따른 위험을 사회적으로 공유하기 위한 방식으로 제대로 쓰고 있는지도 우리가 꼼꼼히 물어봐야 합니다. 온통 과로에 휩싸인 것 같은 대한민국. 그런데 끝없이 노력하는 끈기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우리는 끈기가 없는 것이 아니라 축적하지 않은 것입니다. 쉽고 가까운 성과를 향해 해마다 목표를 바꾸는 사회. 그들이 선택과 집중을 거듭할수록 우리의 삶은 오히려 산만해져만 갑니다. 주말에도 카톡을 받아가면서 계속 열심히 일을 하고 있는데 뭔가 아이디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모여서 브레인스토밍을 하는데 새로운 아이디어는 고갈되고 커피는 마셔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명령이 바뀌지 않습니다. 이제는 명령을 바꿔줘야 될 때입니다. 단기 성과에 매달리고 규칙 파괴도 불사했던 사회. 가슴 뛰는 도전과 꾸준한 축적이 없으니 매일매일 타버리고 소진되는 것만 같았습니다. 더 이상 타버리지 맙시다. 조금 어두운 질문일 수 있는데 이미 유령이 된 영웅이 유령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 왜 드리냐면 먼 얘기가 아니고 제 얘기인데요. 제가 4년을 해외에서 지사에서 근무하다 지금 본사에 돌아왔는데 얼마 전에 후배를 받았어요. 근데 후배가 6시 1분에 퇴근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 일이 없구나, 뭐 중요한 일을 안 맡았으니까 갈 수 있지. 그리고 저는 남아서 일을 더 하는데 제가 일하는 내내 너무 괘씸한 거예요. 마음속으로. 네. 그래서 근데 제가 예전에 6시에 갈 때 저희 선배가 가? 하는데 표정이 안 좋을 때는 돌아서면서 저 선배는 왜 나를 안 보내주지? 라고 했었거든요. 그러면 나는 다른 리더십을 가질 수 있을까? 했더니 굉장히 자신이 없어졌습니다. 그 유령이 된 분들이 돌아올 수 있을까요? 저는 돌아올 수 있다고 일단 대답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마인드를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죠. 더더구나 그 마인드들이 모여서 사회 제도로 굳어졌을 때 그걸 바꾼다는 건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런데 빨리빨리 임시 변통, 벤치마킹 이 문화가 실제로 우리 DNA에 있는 문화가 아닙니다. 지난 50년 동안 형성된 문화입니다. 게다가 안전한 것을 찾는 것은 IMF가 지나면서 각자 도생의 분위기가 짙어지면서 생긴 한 속성이 더 더해진 것이죠. 단기 성과주의라는 게 하나 더 더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최근에 생긴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독감이라고 표현합니다. 독감인데 아주 특이한 독감이라서 이 굉장히 공격적으로 이 전략을 펼쳐나가던 기업들이 사실 많이 죽었습니다. 그 이후에 우리 산업계의 전반적인 관행이 상당히 많이 변했죠. 독일 사람들이 약속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소문난 것은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청결한 사람으로 알려진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빨리빨리 하는 사람으로 알려진 것도 불과 얼마 되지 않습니다. 그런 면에서 적극적으로 공감대를 갖고 만들어 나갈 수 있다면 저는 바꿀 수 있다고 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면서도 제 스스로 약간 어색한 부분 중에 하나는 그 공감대를 만들어야 될 사람들이 바로 리더들입니다. 그런데 뱅글뱅글 도니까 어쨌든 여기 계신 분들부터 특히 젊은 사람들부터도 그런 리더십 마인드를 지금부터라도 가지면서 우리 사회 분위기를 전체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렇게 하면 설마 바뀌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사람이든 혹은 지식인층에 해당하는 사람이든 혹은 그 이야기를 듣고 수용하고 또 토론해야 될 젊은 친구들이 전체적으로 갖고 있는 공통적인 느낌이 어떤 해답을 알고 있는데 또 벤치마킹 케이스까지도 심지어 있는데 우리는 어차피 안 될 거야 이런 느낌 그런 게 정말 좀 안타깝죠. 그러니까 답은 다 아는데 과연 우리가 될까? 그게 또 안타까운 것 같아요. 차라리 답을 모르면 우리도 지금 약간 어떤 충분히 그렇지 않아도 될 만큼 축적된 것도 많고 뭔가 발전할 수 있는 근거가 충분히 많은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도 약간 그런 마인드에 좀 빠져 있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거대하게. 이렇게. 그래서 그건 사실은 브라질보다는 굉장히 유리한 상황이죠. 엄청나게 유리한 상황이죠. 이만큼 산업 기반을 갖고 있는 나라가 어디 있습니까? 좀 기분이 시원해지셨나요? 그런데 여러분은 여러분이라고 하는 기업, 여러분이라고 하는 심지어 생태계에 있어서 유일한 CEO입니다. 과연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서 내가 밖에 있는 리더를 욕하면서 동시에 내가 내 스스로한테 물어봐야 합니다. 내 스스로에게 내가 무슨 사람이 되고 싶은가, 내가 어떤 걸 희망하는가에 대해서 끊임없이 정체성을 묻고 그 답을 찾으려고 하고 조금이라도 다른 차별화된 답을 완성시키기 위해서 끊임없이 스케일업 해나가고 그 와중에 필연적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시행착오가 생겼을 때 어깨를 스스로한테 두드려주면서 등을 스스로 밀어가는 그런 우리가 바람하지 않는 리더십을 당신은 당신에게 발휘하고 있는가? 이걸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할 때 우리 대한민국도 우리 모두 바람하지 않는 스케일업 강국이 될 것으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